상좌 흉사상우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언이 상리 처지 살인지중 이 비에 읍지 전승이 상례 처지. 여기까지입니다. 그 노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 중에 노자라는 책은 그 한 가지 사상으로 통일된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노자의 그 사상 내용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한 갈래는 비전, 반전, 전쟁을 비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노자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노자 계통을 잘 읽다 보면 전술, 말하자면 전술이라고 할까? 전쟁의 기술 같은 것도 노자에서 또 찾아낼 수도 있고 해서 병가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로 전쟁의 관점입니다. 전쟁, 언무라고 하는 건 어는 누일, 눕는, 눕힌다는 뜻입니다. 무라고 하는 건 병기, 무력. 그러니까 언무, 그러니까 무를 눕힌다. 그러니까 버려준다.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전쟁. 지금 이 지구상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중동 전쟁. 중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참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에. 그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 건가요? 이거 한번 굉장히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못 견뎌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계속 괴롭혀서. 그러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 가장 극렬하게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이 뭐냐면은 춘추전국 시대 사상 중에서는 묵자입니다. 묵가. 묵가는 그 묵자라는 사람이 했는데 공묵이라고 해서 상당히 굉장히 성하던 사상인데 그 뒤에는 별로 이제 크게 이어지지는 못했죠. 그런데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는 묵자 사상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서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이 묵자 사상이에요. 전쟁은 대개 민중, 아래, 서민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 일으킬 리가 없죠. 대개 힘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벌입니다. 묵자는 철저하게 전쟁 반대입니다. 어떤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그래서 묵자는 그러나 쳐들어왔을 때 안 막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방어적인 전쟁만 용인합니다. 방어적인 전쟁, 묵자는. 그래서 묵자는 굉장히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적인 전쟁에 도와줬어요. 쳐들어오는 전쟁을 막는데. 묵자는 좀 독특한 사상가죠. 가장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이고 여러 이제 사상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때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유교에서는 사람을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유교에서 사람은 어떤 동물인가? 사람.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 공자, 맹자 쪽에서 사람을 정의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유교에서는? 거기 유교에서 보는 사람은 도덕적인 동물입니다. 도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특징은 도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의 주로 주된 그 인간 정의는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플라톤 이래의 서양 전통에서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동물. 인간의 주요 특징을 도덕성보다는 이성에 많이 찾았죠. 이성, 생각이 있고 사유하고 지능이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찾은 게 서양입니다. 그 어떻게 인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자기를 함양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면 그 인간이 본질이 이성이니까 그 이성을 극도로 발휘하는 것. 이게 인간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를. 유교는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완성하는 길은 극히 도덕적인 동물이 되어나가는 것이 바로 인격을 완성시키는 길. 그렇게 쭉 얘기할 때 묵자한테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묵자. 재밌어요. 묵자한테 물으면 묵자는 뭐라고 하느냐? 노동하는 동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꼭 묵자가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묵자의 답은 사실은 노동하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묵자는 딴 동물하고 구별되는 이 지점이 어디냐? 노동한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무슨 소리야? 밖에서 안에서 떠드는 그저 기독교 하느님 믿음 어쩌고 그런 사람 있어요. 하느님 하는데 하느님 믿음 어쩌고. 그래서 묵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모든 동물들은 타고납니다. 그렇죠? 주책도 털, 의복도 타고나고 무기도 가지고 타고나고 다 타고납니다. 인간은 가지고 나는 게 없어요. 가장 약해요. 인간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의복 다 모든 것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 동물들은 노동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먹고 뭐 하는 거지 도구를 만들어. 그래서 노동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의 산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성취한 거는 아껴야 되고 귀한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노동을 가장 낭비하는 게 뭐예요? 노동의 산물을 전쟁. 그래가지고 묵가는 또 그 쓸데없는 낭비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유교를 막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유교에서 예를 행한다고 하고 음악을 하면서 예약을 행한다고 하면서 장례 치르고 하는데 사치스러운 뭐 그냥 예물하고 하는 거 묵가에서 보면 아주 인간의 노동의 산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에요. 낭비하고 그게 굉장히 예절 같은 거 예를 행한다는 걸 묵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간의 노동의 산물을 낭비해서 서민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전쟁. 철저한 비전론입니다. 철저한 비전론. 그런데 노자나 장자한테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참 뭐라고 할까요?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 그건 좀 딱 규정하기 힘드네요. 노자가 보는 인간은 어떤 동물일까? 나쁜 점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반자연적인 동물. 그렇죠? 인간이야말로 자연에 가장 배치되는 짓을 많이 하는 동물이 인간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 자연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동물. 자연에 순응해서 자연을 온전하게 자기 속에 실현할 수 있는 동물. 이게 바로 또 인간이기도 할 거예요. 노자나 장자 쪽에서 보면 인간은 굉장히 두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네요. 자연성에 가장 반하는 동물이면서 그러면서도 자연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이것이 바로 이것만 다 하면 되지 뭐. 소리 줄여. 뭐 무슨 소리예요? 라이브 하시는 내 소리가 거기 들리는데? 네 원장님의 화신이시. 그래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크구나.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재화를 낭비하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노장은 아주 귀족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은 아닌 것 같죠? 어때요? 노장의 뿌리를 따지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노장 사상, 노자의 사상 같은 것이. 일반 서민에서는 나온 게 아닙니다. 노자와 장자는 아주 하층의 서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은 아니에요.
노자와 장자의 뿌리는 어디냐? 말하자면 숨어 사는 귀족, 은거한 귀족의 사상이에요. 은거한 귀족. 자, 노자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추리를 해봤죠. 우리가 처음에 노자 사상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대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딱 지식층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책도 없고 모든 지식은 왕실을 중심한 귀족의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는 그런데 지식이 일반화하는 일은 없어요. 식자라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만 지식이 전승이 됐죠. 그 지식이 이제 일반으로 내려오는 게 언제냐?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입니다. 딱 귀족적인 신분 질서가 쫙 있을 때는 귀족의 독점이에요. 지식이라는 건. 그런데 이 신분 질서가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온전하게 다 무너져 버렸죠. 정말 내가 춘추전국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된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총체적 개판이다. 총체적 개판이에요. 이게. 정말 완전 개판이에요. 그 인간의 천태만상을 알기에 가장 좋은 책, 제가 가끔가다 동양고전 가운데 어떤 뭘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동주열국지예요. 동주열국지. 동주열국지가 뭐냐? 서주 시대가 끝나고 난세가 시작되는 동주로부터 공자 쭉 해서 전국 시대까지 역사를 이야기로 꾸며놓은 것이 동주열국지입니다. 서주가 아니라 동주. 서주 시대는 왕실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고 체계가 딱 잡혀있던 시대인데 동주의 시작이 어디죠? 포사의 삼소삼곡이에요. 포사의 삼소삼곡이라고 해서 유명한 포사가 있다고 했죠. 어떤 예언가가 얘기를 했는데 꿈에 하여튼 그래서 포시성을 가진 여자가 꿈을 꿨는데 3번을 깔깔거리고 있고 3번을 물고 신주로 싹 쓸어가지고 동쪽으로 가버렸어. 위패를 싹. 그 꿈의 해몽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때 태어났던 말하자면 모세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결국 실패해가지고 포사의라는 여자가 주유왕의 비로 들어오죠. 엄청나게 이쁜 여자인데 웃으면 더 예쁜데 안 웃어. 정말 웃으면 환장하게 더 예쁜데 이 잘 안 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해변이 집에 옛날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그거 알아요? 혹시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옛날 노래요? 꽃집에 공종사님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쇠하얀 백합보다 새빨간 장미보다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만 웃으면 마음이 약한 날은 미쳐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재밌죠. 그런데 예쁘고 예쁜 꽃들이 모두 다 방긋는데 꽃보다 예쁜 그녀는 언제나 새침해 그러면서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포사가 안 웃어서 그 여자 웃기려고 정말로 별쇼를 다 했죠. 처음에는 비단을 쫙쫙 찢었더니 귀한 비단을 찢었더니 비단 찢는 소리가 좋다고 빼시 줬었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몇 번 했더니 안 웃어가지고 포사 웃기려고 어떤 짓을 했냐. 왕실이 중앙에 있고 봉건제도니까 제후가 있는데 왕실에 급한 일이 있으면 봉화를 봉화를 올리면은 제후가 군대를 끌고 달려온단 말이지. 왕실에 병고가 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봉화를 올린단 말이지. 그 제후들이 막 군대를 끌고 왕성으로 달려왔는데 일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고 포사가 깔깔거리고 웃었다. 이거 빼시 웃은 게 아니라 깔깔 웃었대. 그걸 3번을 했어요. 3번. 나중에 진짜 견영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올렸는데 아무도 안 왔죠. 이소부와 양치기 목동 얘기가 이제 대형 사건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 포사의 삼수함구입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아무도 구원을 오지 않는 바람에 나라가 망해요. 궁성 타고 포사도 죽고 왕도 죽어. 정말 끔찍한. 태자가 다행히 살았어요. 포사의 핍박을 피해서 애갓집으로 피신해 있었어. 애갓집으로 피신해 있는 바람에 태자가 안 죽고 왕위를 이제 이었죠. 렉을 이었는데 와보니까 그 동주의 근거지가 지금 중국의 서안 근방입니다. 서안.
진시황, 함양군 다 거기 근방이에요.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낙양으로 청도하는 거예요. 낙양으로. 그게 동주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왕실이 완전히 쇠미해져가지고 제후들이 오히려 왕실을 깔보고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난세가 이런 게 동주 시대가 이런데 동주예요. 진짜. 응?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이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별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귀족 계층들이 초약 은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은거하는 사람들. 얘기했죠. 난세. 이 난세. 구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계층이 초야로 은거하면서 자연 속에 지식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연 속에. 자연 속에 지식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자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네. 자연 속에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머리가 깨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을 이제 열심히 보게 된 거야. 그 이전에는 그냥 인간끼리 막 정치하고 하는 그 속에서 뭐 도덕을 논하고 뭐 신분을 논하고 예절을 논했는데 딱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인간끼리 보대끼는 것보다 이제 자연과 친화적인 농사져야 되고 자연의 계절의 문화를 보게 되니까 자연이 정말로 자연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인위적인 것, 인간의 영위가 정말 크게 보면은 커다란 자연 속의 어떤 일부분이야. 인간만이 정말 잘났다고 그 지적인 그 노래하는 게 정말 얼마나 더덥냐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가 사상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게 도가의 뿌리는 진짜 물론 지식 없는 사람들이 낼 수가 없지만 지식과 자연이 만났을 때 이제 도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성 이것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전쟁을 긍정할 만한 요소는 도가에는 없어요. 육아에는 전쟁 어떠냐? 육아는 명분이 어그러지면 정벌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체자라는 제 나라의 신하가 임금을 죽여요. 시해를 했어요. 공자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계시한테 찾아갑니다. 체자가 임금을 시했습니다. 토벌해야 됩니다. 토벌한다는 건 일종의 처벌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의명분, 큰 대의명분 어겼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토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떤 인간 사회에 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보를 해야 되나? 가만둬야 되나?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보면은 그 토벌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배자의 논리, 그 명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배자의 논리고 그 질서, 이것이 지배자의 어떤 중심의 질서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나왔다 보면 노자는 그런 지배자 중심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노자 쪽에서는 전쟁을 긍정할 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게 뭔가요? 원인이? 종교입니다. 종교. 가장 큰 전쟁, 종교입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정말 비극이에요. 자, 가장 오래 끌었던 전쟁이 뭘까요? 인류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입니다. 나중에는 그 종교적인 것도 다 가지고 뭐 이익으로 했다고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제일 길게. 지금도 중동 저는 종교적인 뿌리가 있죠. 그렇죠? 신구교의 갈등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인구가 3분의 2 이상 치른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장미전쟁인가 그렇죠. 장미전쟁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끔찍하냐. 종교가 무서운 게 얼마나 무서우냐. 구교의 장군이 신교의 마을을 개도 한 마리 안 남기고 다 태워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너무나 그런 짓을 벌이고 나서 참여 비슷하게 쓴 게 나와요. 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글이 남아있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프랑스 피에 일요일 사건 아시죠? 프랑스가 구교가 원래 성했는데 신교가 이제 막 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아주 시끄럽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봉합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론이 엇갈리니까 어떤 화해를 시키고 싶어도 잘 안 돼. 그래 그 카트린 여자일 거야. 그 카트린. 신교 측에서 신랑을 맞이해요. 신구교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교 측 신랑을 맞아. 구교 측. 그래서 신랑이 딴 나라에서 이제 신교 측 신랑이 오다가 중간에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머물다가 싸움이 나. 사람이 죽고 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의 제스처를 이제 신구교 갈등을 봉합하는 의미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틀려먹었거든. 틀려먹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교 측에서 비밀리에 지령을 해요. 교회 타종과 동시에 일요일날 교회 타종과 동시에 일체에 뛰어나와서 신교도를 때려 죽였어요. 다 죽이지는 않았겠죠. 거의 뭐 타살도 많고 그래서 그게 피일요일 사건입니다. 피. 그래서 그 프랑스의 신교가 약한데 그 프랑스 신교는 그날 타종을 안 한다고 해요. 피일요일. 이건 전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끔찍한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반자연,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뭔가 이념을 내세우고 도리를 내세우고 뭐 정의라는 걸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정당화될 길이 열립니다. 이건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세운 그런 가치, 원리, 이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것도 봐야 되죠. 장자 쪽에 가면 장자의 재물론 같은 데 보면은 그건 인간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리 사실은 자기의 입장에서 본 편견이라고 합니다. 성심이라고 해요. 성심. 이룰 성자, 성심이라는 말이야. 펜을 눌러야 되는 거야. 성심. 성심이라는 건 성태형의 마음이 아니고 성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선입견, 편견을 이미 어떤 이루어지는 것을 성심이라고. 성심이라는 건 언제나 자기 있는 자리, 입장, 처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옳은 것이 이쪽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한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비극을 낳는다는 거죠. 이런 도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념이라든지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툰다, 전쟁을 한다, 용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반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도가의 입장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읽어나보죠. 부가병 불상지기. 부가병. 이때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인데 가병이라고 해서 훌륭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병이라는 건 군대, 가장 좁은 의미로는 무기를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장기가 병이고 여기 좀 더 큰 의미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부는 지시사라고 해서 그냥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가볍게 그냥 가벼운 지시사이기 때문에 해석 가병 훌륭한 군대라는 것은 불상지 기는 가장 좁은 의미로는 그릇, 요런 그릇 요게 기고 넓은 의미로는 도구를 전부 기라고 부릅니다. 기,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넓은 의미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불상지기. 상이라는 것은 상서롭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불쌍한 놈 할 때도 이게 불쌍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사이비 어느 학인지 모르지만 불쌍한 놈. 예전에는 삼불상이 그런 게 있었어요. 상서롭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어려서 출세하는 거. 젊어서 출세하는 건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삼불상. 이거 불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서롭다. 그 반대는 뭔가요? 재앙이라는 뜻이 재앙. 요얼이라고 표현해요. 요얼.
상서와 요는 반대로 어떤 상이라는 건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뭔가 조짐으로서 훌륭한 어떤 기분 좋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상서라고 보통 조짐, 기분 좋은 조짐, 훌륭한 조짐이라 할 때 상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못한 도구이다. 이 도구다. 거시기 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상지기. 물어보지라고 할 때 물혹. 혹이라는 건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물자는 사람이란 인물이라고 할 때 인물 그냥 앞에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자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 장자의 두 번째 편이 재물론이라는 편인데 재물론 장자의 두 번째 편입니다. 첫 번째는 소요유 편이고 두 번째 편이 재물론 편입니다. 재물론이라고 하니까 요새 사람들은 유심론, 관념론, 유물론 그러니까 이 논자가 뒤에 붙었으니까 재물하는 논 이렇게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재물론은 어떻게 읽느냐? 죄가 동사예요. 물론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이 재물론이라는 것은. 물론은 뭐냐? 물론은 인론. 물론은 인론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가지런히 해버린다. 싸우지 마라. 너희들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재물론에 보면 재물론을 한번 내가 꼭 동양 고전 가운데 읽기를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장자예요. 적어도 장자 4편은 번역으로라도 한번 죽이고 굉장히 정말 속이 툭 트이는 느낌이 있어요. 노자는 아주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지금 읽어나가는데 멋이라는 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노자 읽으면서. 장자는 시원해요. 그냥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드는 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번역으로라도 한번 쭉 소요유, 재물론, 대종사, 양생주 요 편 몇 편을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주 좋아요. 그래서 물론은 이때 물이 인입니다. 물론, 인론. 그러니까 물어보지라고 할 때 물혹 사람들이 미워하게 마련이다. 오는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뜻이죠. 악은 나쁠 악, 미워할 옥 이렇게 되니까 물어보지 사람들이 싫어한다. 혹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고 유도자 불처 그런 뼈날개 유도자. 유도라는 것은 도를 지녔다. 그러니까 도를 가졌다. 그러니까 도를 아는, 도를 체득한, 도를 지닌 사람들은 그 전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 주석에 보면 강병에 힘쓰는 나라, 전쟁을 힘써 전쟁하는 나라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산공주가 특이하게 그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내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쟁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번역으로 하산공주는 전쟁을 벌이는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군자, 거직, 귀자. 군자가 일반 거직이라는 게 평상시에 거처할 때는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군자는 평상시에 거처할 때는 좌를 귀하게 여긴다. 좌를 높인다. 왼쪽을 높인다. 자, 왼쪽 오른쪽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왼쪽이 숭상되니까 오른쪽이 숭상. 왼쪽. 예?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이 높아요. 보통은 좌. 음양에서 좌가 양입니다. 보통 우가 음입니다. 왜 좌가 의양이고 우가 음이냐? 그것도 어려워요. 왜 좌가 양이고 우가 보통 옛날 사람들 할 때 보통 사람이 남면한다고 그러죠. 해가 뜨는 남쪽을 밝은 쪽 남쪽을 향해 딱 쓰면 해가 좌측 좌에서 뜹니다. 동쪽으로. 남쪽을 향해 쓰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죠. 서쪽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이 양이고 소멸하는 것이 음이다. 저, 음양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남자 여우라고 하죠. 보통 남자와 그 신랑 신부가 쓸 때는 남자가 왼쪽에 쓰고 여자가 오른쪽에 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나하고 친한 양반이 있었는데 고집은 뒤지게 이상한 양반이야. 굉장히 똑똑하기도 한 양반. 남자 여우를 뭐라고 하냐? 앞에서 봐서 남자가 좌측이래. 그런 게 어딨냐? 남자 여우라는 건 나란히 섰을 때 남자가 좌, 여자가 우입니다. 남자 여우. 앞에서 봐서가 아닙니다. 그걸 꿋꿋이 우겨서 싸우다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그런 양반이 있어요. 그 고집 세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좌우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좌가 오른쪽에 힘이 세고 하기 때문에 좌가 오히려 처지고 나쁘다고 보는 그런 쪽도 있어요. 좌를. 그래서 어떤 용어에서 한문에서 유좌 이렇게 쓰면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의견이 엇갈릴 때 유좌 다르다. 차이가 난다. 의견이 엇갈린다. 그건 유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좌가 별로 좋지 않다, 어긋난다, 처진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좌가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그 일반 그 일상적인 데서는 좌가 양이고 우가 음이라서 양을 높입니다. 보통.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좌의정이 하는 분들이 높습니다. 우의정이 낮아요. 그 좌참판, 우참판 그러면 좌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좌, 귀좌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삶에서는 일상적으로 거직이라 할 때 일상적으로 머무를 때 일상적으로 할 때는 귀좌, 좌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용병즉 귀우 군대를 쓸 때는 오른쪽을 높인다. 우장군이 높아 좌장군보다. 군대에서는 그 반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 상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과 반대로 쓴다. 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역에 보면 갑자기 생각나. 주역에서는 이 문자를 이걸 안 쓴대. 아니, 그냥 쓸게. 주역에서 이 문자 안 쓰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좌차 누구라고? 좌차라는 지역에 지수사괴가 있어요. 사라는 것은 지수사괴인데 사괴라는 것은 사라는 건 스승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물이라는 뜻이 있고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다. 그래서 왜 사가 군대 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상적인 용례로 쓰는 거 어디서 있어요? 사단, 여단, 사여가 전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군대라는 뜻도 있고 사단장, 여단장 때 사입니다. 군대가 좌차, 차라는 건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좌차 그러면은 좌가 군대에서는 나쁜 거라고 했죠. 낮은 거. 우는 전진이고 좌는 후퇴입니다. 그래서 좌차. 후퇴에서 차는 이때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후퇴에서 머무른다. 이때 좌차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일상적인 좌라는 건 나가는 게 좌예요. 물러나는 게 우고. 그런데 군대에서는 표현이 나가는 게 우고 물러나는 게 좌차. 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지수사괴의 사용입니다. 사좌차 무구라고 해서 지수사괴의 전쟁괴입니다. 지수사괴는 거기에 나오는데 이건 좀 재밌네. 이게 해명의 집이 또 여기서 발동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주역을 가지고 그 EBS에서 한 몇 달 강의했기 때문에 한동안 또 주역의 대가가 됐었잖아요. 제가 그 주역의 대가. 지금까지도 아마 공영방송에서 주역 강의한 건 저밖에 아니고 없을 거니까. 유튜브에 나와요. 네? 유튜브에 나와요. 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달 강의한 것만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하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주역점을 가지고서
상담에 원용을 할 수가 있을까? 상담. 한국 사람들이 상담하라고 하면 자기 얘기를 안 해. 자꾸 빼고. 근데 점을 쳐놓고서 점괘가 이렇습니다. 그럼 줄줄 다 털어놔. 그래서 지역 점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볼까 하고 인터넷에서 석 달 동안 제가 점방을 열어서 그 도사, 야호도사라고 해서 제가 그 야호도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석 달간. 재밌었어요. 여러 사람도 이렇게 방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사람 점을 쳐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데 그 중에 몇 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을 겪었는데 이혼하려는 사람 두 건이 들어왔는데 말렸어요. 그런데 이혼 점을 쳤는데 이혼을 할까 말까 한다는 점을 쳤는데 전부 지수사기가 나왔어. 두 사람 다. 이 전쟁 때거든. 이혼이 전쟁하고 비슷한가 봐. 예. 어떤 여자분이 뚝 들어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신혼 결혼한 지 2년쯤 됐대. 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나는 주체없이 아이고 아주 깨가 쏟아지겠네요. 그러고 이제 무슨 말했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자기 이혼할까 말까 들어왔대. 아니 2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이혼이냐고. 그랬더니 못 살겠대. 왜 못 사냐 그랬더니 조금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대요. 결혼을 하긴 했더니 이 남자가 완전히 변해갖고 자기를 질이 잡는데 너는 내 마누라니까 꼼짝 말고 살기만 하는데 집에 들어앉아서 인격으로 대접을 안 하는데 한 인격으로 마누라다 그러니까 소유물처럼 내 마누라 역할만 하라. 하도 깝깝해가지고 나중에 답답해서 이렇게 그때 채팅 같은 게 있으면 채팅되는 그것도 막 시비를 걸고 그 이혼을 해야 되겠다. 답답하대. 그럼 한번 점을 쳐보자고. 그래서 친 게 이 사좌차 문구가 나왔어요. 응? 사좌차. 내가 그때 그 점을 어떻게 쳐줬냐. 좋다. 내가 이혼을 하나 말하나 못하겠다. 근데 이 점괘로 봐서는 지금 싸우지 말라는 게 좌차라는 건 진격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물러나서 머물러야 허물이 없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이혼하겠다는 건 싸우러 전진인데 지금 전진할 때가 아니다. 물러날 때. 내가 충고를 하는데 당분간 절대 싸우지 말고 일단 물러나서 남편한테 싸우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는 하고 딱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다시 정지. 왜 그러냐? 당신들이 결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한 거다. 그 결정을 지금 당신들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막 신경이 막 극도로 흥분된 상태고 막 그냥 아주 흥분되고 아주 그냥 시끄러운 그 정신 상태에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당신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서 결혼한 것을 그렇게 심란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아라. 적어도 사자차 분대를 물리듯이 일단 후퇴해서 조용히. 그래서 마음 깔아앉고 난 다음에 더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라. 그렇게 점을 쳤어.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점 쳐주겠다. 한 적어도 1, 2주 있다 와. 이거 보냈어. 근데 정말로 열흘쯤에 다시 왔어. 내 전방에 들어왔어. 어떻게 했어? 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살기로 했어? 그랬더니 재밌어. 내 말을 그래도 잘 따른 거야. 그죠? 죽은 듯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싸우고 절대 한 일주일 남짓을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래. 그러니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더래. 미안하다. 그때서 이제 얘기를 했대. 나 사실 당신하고 이혼할까라고 생각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래, 사람의 인격으로 대접을 안 하고 여자라는 데 딱 몰아놓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려가지고 자기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도 격하게 반응한 점에서 그때 이게 좌차야. 좌가 이때 물러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진이 아니라 물러난다. 그 군대 용어는 좌우가 일상적인 상관 반대라는 용례가
지역에 좌차하고 나온다. 갑자기 해명입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때 그래도 그 점은 잘 쳐줬다고 생각해요. 좌차. 그러니까 용병즉 귀우다. 병자는 불상직이라 군자가 쓰는 도구가 아니다. 이건 말 문장 표현. 불쌍한 또 나온 거죠. 불쌍한 도구가 상서롭지 못한 도구라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군자가 쓰는 방법, 도구 이런 것이 안 된다. 부득이 용지. 부득이라는 것은 문장이 그 한문 용례로 보면 이게 참 부득이 한번 봐요. 부득이 어떻게 그대로 해석해 봐요. 부득이 일은 그친다, 그만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득자는 여기에 조동사를 할 수 있다. 이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득자가 얻을 득자가 아니라 이때는 조동사로 할 수 있다. 그럼 부득이니까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득이는 그칠 수가 없다. 그만둔다. 이는 그만둔다. 그친다. 득자가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니까 이 할 수가 없다. 부득이. 그러니까 부득이 어쩔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용지 어쩔 수가 없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 입장은 전쟁은 무조건 없을 수는 없다고 하는 입장이 살짝 들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군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까지는 노자는 인정합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국가적인 우크라이나 어디지? 싸우는 데 같지. 중동 하마스, 이스라엘, 아니 러시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그 전쟁이 일단 일어나고는 참 끔찍한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군대라는 건 또 불상직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군대는요 그 자연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군인은